저는 강대성 회장의 아들입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상인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여기 일부 상인분들께 우선적으로 투자 제안을 드리려 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강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자격을 잃으셨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치셨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매일 오후 4시 시장 어귀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옷은 늘 때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며칠째 감지하는 듯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신발은 너덜너덜해서 뒤축이 거의 벗겨질 지경이었습니다. 소년은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장 골목 여기저기를 천천히 걸어 다닐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왔네. 저의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쟤 때문에 장사 안 돼.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 시장 상인들은 소년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일부러 눈길을 피했습니다. 소년은 그런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옛날 보릿고개 시절 동네 어귀에 서서 끼니를 구하던 아이들처럼 그렇게 소년은 시장의 불편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소년이 시장에 나타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상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생선가게 주인 박 씨는 소년이 가게 앞을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서 있지 마. 손님들이 못 지나가잖아. 실제로 소년은 길을 막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소년을 보기만 해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옷차림이 자신의 생선가게 이미지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이 씨 아주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거지처럼 굴지 말고 가. 여기 돈 없으면 오지 마. 소년은 그 말에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가게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상인들은 더욱 나를 세웠습니다. 저기 앉지 마. 장사 방해하지 말라고. 야채가게 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소년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서 몇 걸음 뒤로 물러설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김영길은 매일 지켜봤습니다. 김영길은 72살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을 겪었고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작은 어묵가게를 운영하며 30년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몸은 불편해졌지만 아직 장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김영길의 눈에 소년의 모습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소년의 눈빛에는 어떤 간절함도 구걸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조용히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해방 직후 시장 골목에서 혼자 서 있던 전쟁고아들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눈에는 생존의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김영길은 가만히 소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소년이 받는 모욕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소년이 시장에 나타난 지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1월 말의 찬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감았고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소년은 여전히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김영길은 그날따라 소년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걷는 모습이 마치 60년 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길도 저렇게 추운 겨울을 홀로 견뎠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영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각 끓인 어묵 하나를 종이컵에 담았습니다. 국물까지 넉넉히 부어서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춥지? 소년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영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김영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어묵을 내밀었습니다. 받아. 따뜻할 때 먹어. 소년은 망설였습니다. 몇 초간 김영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어묵을 받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김영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년이 어묵을 먹는 모습을 잠시 지켜본 뒤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소년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묵을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자 소년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것은 안도인지 감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년은 김영길의 가게 앞에서만 잠시 멈췄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김영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는 말없는 교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소년이 매일 나타나자 상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시장 상인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몇몇은 경비원을 불러 소년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저 애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니까요. 우리가 세금 내고 장사하는 건데 왜 저런 애를 방치해요? 상인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실제로 소년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실제로 장사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치킨집을 운영하는 최 씨가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년은 치킨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소년의 발을 툭 찼습니다. 야, 여기 내가 앉을 자리 아니야. 꺼지라니까. 소년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걸음 뒤로 물러설 뿐이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먹네. 여기 오지 말라고. 최 씨는 소년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파리를 쫓듯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상인들도 동조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좀 다녀. 부모 얼굴이 보고 싶네, 진짜. 그때 김영길이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애한테 왜 이래? 김영길의 목소리에는 화가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김영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상관 마세요. 우리가 장사하는데 방해되잖아요. 저 애가 뭘 잘못했는데 저렇게 대하는 거야? 잘못? 매일 여기 와서 징글징글하게 서성대는 게 잘못이지. 주변에 모여든 다른 상인들도 거들었습니다. 노인네, 동정심도 정도껏 하세요. 할아버지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는 장사해야 한다고요. 저런 애 하나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김영길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상인들이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들 모두와 맞서기에는 김영길도 너무 늙었고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장을 벗어났습니다.
김영길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치 60년 전 자신이 당했던 모욕들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밀려났던 그 시절이. 세상은 변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은 여전히 그때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폭력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영길은 이불을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저 애를 따라가 봐야겠어. 소년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가정에서 자라는지, 왜 매일 시장에 오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소년을 제대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소년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김영길은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멀찍이서 소년을 지켜봤습니다. 소년은 평소처럼 시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자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영길은 조심스럽게 소년의 뒤를 따랐습니다. 소년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721번 버스를 탔습니다. 김영길도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소년은 김영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버스 뒷자리에 앉은 소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건물들이 줄어들고 넓은 대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약 40분을 달린 버스는 고급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소년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김영길도 몇 정거장 뒤에 내려서 소년을 따라갔습니다. 소년은 한적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높은 담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 너머로 웅장한 저택의 지붕이 드러났습니다. 김영길은 숨을 죽였습니다. 소년은 그 저택의 정문 앞에 섰습니다. 커다란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영길은 담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잘못 짚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길은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오늘은 조금 늦으셨습니다. 도련님, 그 단어가 김영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김영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가? 도련님? 소년은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김영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몇 분간 김영길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럽고 헝클어진 옷, 말없이 시장을 걷던 모습,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단 말인가. 김영길은 천천히 저택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담장은 4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택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작은 공원 같았습니다. 김영길은 근처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서 물건을 사며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큰 집 누가 사는 집인가요? 주인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 거기요? 강 회장님 댁이에요.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죠. 강 회장? 네, 강대성 회장님. 이 지역 굴지의 건설회사 사장님이세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 집 경비원만 해도 6명이라던데. 김영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슈퍼마켓을 나와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길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저 애는 저런 모습으로 시장에 온 거지? 김영길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영길은 그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소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건넸던 그 따뜻한 어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속은 건가? 하지만 소년의 눈빛을 떠올리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분명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김영길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저택을 찾아가기로. 다음 날 오전 김영길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앞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시장에서 어묵 장사하는 김영길이라고 합니다. 강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사전 약속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김영길이 망설이는 사이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철문이 열렸습니다. 김영길은 긴장한 채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은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연못, 그리고 분수대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김영길은 집사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실내 장식,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김영길은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된 김영길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대성입니다. 강 회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영길은 어색하게 답례했습니다. 시장에서 어묵 장사하는 김영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앉으시죠. 강 회장은 김영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게 회장님 아드님인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런 모습으로?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올해 14살입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관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관찰이요? 네. 민준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왜 다른지. 김영길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요. 강 회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준이는 그것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을요. 돈이 있다고 생각할 때의 얼굴이 아니라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의 얼굴을. 김영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고집이 셌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경호원이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리고 한 달만 하는 것. 그래서, 네. 민준이는 일부러 낡은 옷을 입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고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강 회장은 김영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이 누군지 모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김영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길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민준이가 누군지 몰랐지만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게 민준이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강 회장은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상대가 누군지 따져보고 대하는 사람과 그냥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 김영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옛날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는 더 가난한 이웃에게도 김치 한 포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하시면서 일주일 후 시장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강대성 회장이 시장 상인회에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규모 투자 제안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상인회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요 상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생선가게 박 씨, 떡볶이 가게 이 씨, 치킨집 최 씨, 그리고 다른 상인들까지 모두가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대성 회장이라면 이 지역 최고 부자잖아.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얼마나 투자하려는 거래? 상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노후한 시장 시설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그들에게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김영길도 회의에 참석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강 회장과의 대화 이후 그는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흘 후 강 회장이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강 회장이 내렸고 비서 2명이 따랐습니다. 상인들은 그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에 주요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강 회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인회장이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가 영광입니다. 투자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 시장의 현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약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50억이요? 시설 개선, 주차장 확충, 그리고 각 점포의 리모델링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상인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특히 박 씨와 최 씨는 거의 환호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 시장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이 시장을 조사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가였습니다. 순간 몇몇 상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회장은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상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CCTV가 아니었습니다. 더 선명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소년을 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서 있지 마. 거지처럼 굴지 말고 가. 꺼지라니까. 상인들은 화면 속에서 소년을 모욕하고 밀쳐내고 심지어 발로 차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 씨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 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상인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동안 여기 일부 상인분들께 우선적으로 투자 제안을 드리려 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강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미 자격을 잃으셨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이미 봤습니다. 강 회장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돈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잔인한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건 다 연극이었다는 겁니까? 우릴 시험한 거예요? 강 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연극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제 아들은 진짜로 여러분에게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연극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투자는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는 김영길을 바라봤습니다. 김영길 선생님, 선생님의 어묵 가게를 시작으로 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이 시장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김영길은 당황스러웠지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상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상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한 명씩 김영길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박 씨였습니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그는 김영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영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가난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손질부터 배웠습니다. 그때 저도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좀 생기니까 제가 당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김영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아이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박 씨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최 씨가 찾아왔습니다. 치킨집 주인인 그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그 아이한테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전하고 싶었지만 얼굴을 볼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발로 찬 그 순간이 계속 떠오릅니다. 최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한테도 아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입니다. 만약 제 아들이 저런 일을 당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의 아들한테 그런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씨도 찾아왔습니다. 떡볶이 가게 아줌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대체 뭘 한 겁니까? 한 아이를 상처 입힌 겁니까? 돈도 안 되는데 투자도 못 받게 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양심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아이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상인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상인들은 모두 함께 그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정문 앞에서 상인들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시장 상인들입니다. 도련님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열렸습니다. 상인들은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섰습니다. 강 회장이 나왔고 그 옆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평소와 달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박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아니,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발로 찬 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게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이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대접을 안 한 거지. 내가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미안해. 민주는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강 회장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준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상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상인들이 놀라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상대를 보고 태도가 바뀌는 사람과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람. 민주는 상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한테 한 짓은 저는 배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진짜 친절이 무엇인지. 그는 뒤를 돌아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김영수 할아버지가 준 어묵이 제일 따뜻했어요. 그 한마디에 상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추운 날 배고픈 아이가 있어서 어묵을 주셨습니다. 민주는 상인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게 진짜 친절입니다. 민주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전부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상인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명함을 꺼내 상인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투자는 약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김영길 선생님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주일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돌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심했구나. 이 씨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어. 그게 더 마음이 아파. 최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 사람을 보는 눈이야. 돈이 우리 눈을 가렸던 거야. 버스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인들은 각자의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많은 이들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의 비서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길의 어묵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김영길 선생님,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김영길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비서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시장 상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강 회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상인들도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최 씨, 이 씨는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김영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앉으십시오. 강 회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이 시장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시장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영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어묵 가게를 이 시장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젊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로 키우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선생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처럼 사람을 대하는 가게가 이 시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강 회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인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어떤 손님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깨끗한 옷을 입었든 그렇지 않든 모두 똑같이 대접받아야 합니다. 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원칙을 어기는 상인이 있다면 즉시 투자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이 시장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급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모든 상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요. 한 상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박 씨나 최 씨는 어떻게 됩니까?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간 동안 진정으로 변화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공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김 선생님, 새로운 시장의 설계에 선생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싶습니다. 김영길은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영길은 자신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옷을 입고 경호원 한 명과 함께였습니다. 상인들은 민준을 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도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민준은 김영길의 가게로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 왔구나. 김영길은 웃으며 민준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어묵 사 먹으러 왔어요. 민준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김영길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먹어라. 아니에요. 할아버지한테서는 공짜로 받고 싶지 않아요. 민준은 어묵값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공짜로 주셨던 건 제가 돈이 없다고 생각하셔서였잖아요. 하지만 지금 저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값을 내고 싶어요. 김영길은 민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김영길은 돈을 받고 어묵을 건넸습니다. 민준은 벤치에 앉아 어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응? 제가 시장에 다니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였니?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어묵을 주셨을 때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민준은 웃었습니다. 그 따뜻함 덕분에 저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웠죠. 제가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지. 김영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좋은 아이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민준은 어묵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자주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오너라. 민준은 손을 흔들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김영길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마치 옛날 자신의 손자를 배웅하던 그때처럼 따뜻하고 뿌듯한 마음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낡은 지붕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바닥은 깨끗하게 재포장되었습니다. 각 가게들도 하나둘씩 새 단장을 했습니다. 김영길의 어묵 가게는 2배로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 3명이 새로 고용되었습니다.
메뉴도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 노숙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냄새도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인들이 쫓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야채 가게 주인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춥죠? 잠깐 여기서 바람 좀 피하고 가세요. 그는 노숙자에게 작은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떡볶이 가게의 이 씨는 남은 떡볶이를 담아 건넸습니다. 많이는 아닌데 드세요. 노숙자는 놀란 눈으로 상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영길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 씨가 김영길의 가게로 왔습니다. 김 선생님, 어서 오게. 박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저 노숙자분한테 생선 좀 드렸어요. 제대로 손질해서요. 그랬나? 잘했네.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자꾸만 그 아이 얼굴이 떠올라서요.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밤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대체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알겠나? 네. 돈이 생기면서 저도 모르게 교만해졌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자연스러워졌고요.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그 아이가 보여줬어요. 김영길은 박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네. 자네도 변했잖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 씨는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최 씨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치킨집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무료 치킨을 나눠주려고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한테요. 강 회장님 제안은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최 씨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받은 상처를 다른 아이들에게 따뜻함으로 돌려주고 싶어요. 잘 생각했네. 6개월 후에 저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자네 마음 하나에 달렸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 씨도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시장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외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시장에서는 무료 급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항상 민준이 와서 봉사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상인들도 점차 민준과 편하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민준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급식 봉사가 끝나고 민준이 김영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지. 김영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깨달음을 통해 변한단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변할 수 있어. 그럼 박 아저씨나 최 아저씨도 그분들도 변하고 있어. 내가 보장하네.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그분들이 변하길 바랐거든요.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할아버지만큼은 아니에요.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따뜻한 불빛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웃음을 건넸습니다. 마치 옛날 장날의 풍경처럼, 사람과 사람이 정을 나누던 그 시절처럼 시장에는 다시 따뜻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장의 재개장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상인들, 그리고 강 회장 가족까지.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시장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재개장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 씨, 최 씨, 이 씨를 포함한 상인들이 단상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상인 여러분들은 6개월 동안 많은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표합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 씨, 최 씨, 이 씨를 포함한 모든 상인분들께 투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투자는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준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친절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는 김영길을 바라봤습니다. 김영길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친절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시장을 자주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민주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김영길에게 다가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김영길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맙지. 너 덕분에 이 시장이 달라졌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재개장식이 끝나고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워진 가게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녁 무렵 시장이 조용해졌을 때 김영길은 자신의 가게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먼 옛날, 그때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밥 한 끼, 옷 한 벌을 나누며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모두가 풍요로워졌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다시 그 마음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김영길은 생각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높이 만들지는 않는구나. 다만 사람의 민낯을 드러낼 뿐이지. 저 멀리 퇴근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가난해 보였고 누군가는 부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또 오세요. 그 모습을 보며 김영길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리고 그 기록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날 이후 시장에서 소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누구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년 후 민주는 24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2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사회공헌팀을 이끌며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 그는 어김없이 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영길은 이제 82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젊은 직원들이 운영했지만 김영길은 여전히 매일 가게에 나왔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민준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기를 대하는 태도는 예전 그 소년과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묵 주세요. 오, 민준이구나. 왔니? 네, 오늘도 할아버지 어묵이 먹고 싶어서요. 김영길은 웃으며 어묵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벤치에 앉아 어묵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다음 주에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할아버지를 주빈으로 모시고 싶어요. 내가? 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김영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구나. 할아버지, 제가 아내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 14살 때 한 할아버지가 제게 어묵을 주셨던 이야기요. 그 따뜻함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이야기요. 민주는 어묵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 아이들한테도 할아버지 어묵을 먹이고 싶으니까요. 그래, 그때까지 꼭 건강할게. 민주는 손을 흔들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김영길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뒷모습이 시장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김영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시장엔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 떡볶이 냄새, 갓 튀긴 전 냄새가 섞여 사람 사는 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김영길은 문득 10여 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이 시장은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고 연약한 사람 하나 서 있는 것조차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옷이 남루해도 말이 서툴러도 돈이 없어 보여도 상인들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춥지요? 잠깐 쉬었다 가세요. 배고프면 이거라도 드세요. 김영길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장을 바꾼 건 50억이 아니었구나. 그가 준 어묵 하나, 조건 없는 친절 하나, 사람을 사람으로 본 그 순간이 이 시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김영길은 가게 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지. 어떻게 대했느냐로 남는 거야. 우리는 언젠가 모두 약해지는 날을 맞습니다. 돈이 있던 사람도 힘이 세던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위해 세상은 조용히 기억합니다. 우리가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그날 이후로 이 시장에는 더 이상 불편한 존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남았습니다. 여긴 사람 냄새 나는 시장이야. 그리고 그것이 소년이 남기고 간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